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장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갑진년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연말 연초 특집 기획. 오늘은 갑진년 상고하저 예상 2024년을 이끌 업종 탑3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2024년 첫 거래일이자 첫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거래일도 중요합니다만 올 한 해를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없을까? 혹은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팀장님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일단 저희는 연간은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런가요?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절대적인 이제 상승의 여력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을 사느냐 이런 것들이 연간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은 다 오르는 해는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게 투자자 중들의 수익률에 특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따지자면은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상승이 좀 가파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투자 업종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첨단 IT 분야 투자의 힘을 수혜를 받는 한국 기업들, 뭐 한국에서도 첨단 IT 주로 반도체 쪽이 많이 되겠죠. 예.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약간은 둔화돼 가는 국면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네. 슬로우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탈락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주식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업종들이 좀 갈리는 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키워드는 첨단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와 반도체, 특히나 뭐 경기 둔화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도 사실은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반대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과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을 잘 골라 잡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얘기해서 또 반도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만 해도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의사록 같은 경우는 12월 FOMC는 이미 먼저 조금 공개를 해주는 것들이 점도표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되고요. 그런 거 점도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인하 횟수는 올해 중에 3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5bp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 6번 정도.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대비해서는 한 3번 정도 인하를 더 해준다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미국 글로벌 IB들 포함해서 한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반면에 연준이 3번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마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은 한 6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가요? 그래서 3월 그러니까 저 FOMC 의사록 자체에서 12월 의사록 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3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인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약간 요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조금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걸 텐데 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한 지난달 미국 11월 실업률이 3.7%였는데 이번 달 전망은 3.8% 정도로 한 0.1%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 지난달이 19만 9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16만 3천 명 정도, 약간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연준이 정말로 좀 깜짝 놀라서 금리 인하를 빨리 당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려면은 적어도 저희 생각에는 한 10만 명 및, 그리고 좀 무리 없이 받아들이려면 5만 명 및 이런 식으로 고용이 많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의사록이나 고용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매우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기 상황,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정도, 이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시장은 그것보다 더 큰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연말에 달렸던 것들이 조금 주춤해지는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했던 가장 큰 배경 하나만 꼽자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당겨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인하라는 팀장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월에 인하하면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3월에 인하를 좀 빨리 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길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 업종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탑3를 좀 선정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예. 업종들이 있나요?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정도를 꼽고 싶어요. 반도체, IT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 예.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올해 화두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춰준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였다가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다라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낮아진 금리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만한 분야가 뭐냐, 이걸 꼽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차원으로 네. 보자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랑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가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항상 인건비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요, 인건비는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이 뭐냐면은 인적 투자 말고 자본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장 자동화 같은 것들이 과거에였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무직 업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인력을 굳이 한 명 더 뽑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활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 상승에 대처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거대 원의 모델 인공지능들을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반사수혜를 얻게 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IT 하드웨어를 꼽았는데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 인공지능 분야가 커가는 과정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는 데이터를 송출하고 수신하는 것만 하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좀 무겁고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지금 내가 다 필요로 하는 정도의 이상의 연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런 기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효율화된 소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것들이 최근 기업들의 동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얘기가 그래서 많이 온디바이스 나오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영향이 커지면 그만큼 과거에 멈춰 있었던 뭐 패드 이런 거 이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하드웨어 분야의 혁신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IT 하드웨어를
좀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의 경우인데요. 원래 제약바이오는 꾸준한 추세적인 성장 분야죠. 그렇죠. 예. 예, 뭐 소득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이 수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럴수록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투자가 많아지는 분야인데 최근 한 4년 정도는 헬스케어 쪽이 투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2020년, 2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 관련 분야가 아닌 데 대해서는 투자를 별로 안 했죠. 그리고 22년, 23년은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약 말고는 투자가 비교적 조금 덜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매우 확실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는 저금리 상황으로 뭐 완전 초저금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다시 또 이런 혁신 분야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헬스케어가 아닌가. 그래서 헬스케어는 최근 4년의 투자 경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게 추세적인 성장 분야다라는 거를 많이 잊고 계시는데 네. 그 전을 생각하면은 이쪽은 원래 정상적인 상황 정도만 복귀를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AI 측면에서 반도체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AI가 점점 더 온디바이스로 다양화되는 관점에서는 IT 하드웨어 섹터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 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성장주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이제는 4년 한 5년 만에 조금 더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금리 인하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올해의 대표적인 변수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또 대선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금리 외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경기와 선거가 될 텐데요. 예. 경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경기가 앞서도 대략 언급을 드렸지만은 약간은 하향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약간은 하향되지만 경기가 침체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까 뭐 AI나 헬스케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여전히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가 버텨주느냐 아니면 미국도 다 같이 침체로 빠지느냐 이게 이제 올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뭐 소비도 사실 소비 여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 아니고 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경기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영향을 주는데 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달에 진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선거의 패턴은 어떠냐면요. 한 2분기, 3분기 한창 선거가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시기에는 양쪽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을 주식시장이 동시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분야가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쪽이 유리해졌을 때 올랐다가 다른 쪽이 올랐다가 하지만 어떤 키를 맞추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로 선거 결과가 갈리고 나면은 한쪽은 분명히 수혜가 되겠지만은 뭐 선거에서 탈락한 쪽은 이제 사실은 피해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 불확실성이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상고하죠 말씀도 드렸지만은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주가가 양쪽 진영들의 기대를 다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고 4분기가 되면은 선거에 임박해서 지는 쪽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런 리스크를 반영하는 시기고 그쵸. 이런 계절적인 걸 생각해 보면은 2분기, 3분기가 올해는 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좋은 시기가 될 것 같고 4분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와 대선이라는 두 가지 변수 안에서 2분기와 3분기에 분명히 기회가 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또 변수를 찾자면 최근에 부동산 PF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네. 상당히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게 수면 밑에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제일 위험한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나서 정부의 대응책이 나왔던 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한 건설사가 더 만약에 불거지면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걸 대충 아는 거거든요. 그럼 좀 오히려 리스크는 좀 통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쪽의 리스크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려면 두 가지 경로일 거예요. 하나는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거나인데요. 이번 뭐 그런 워크아웃 과정 이런 얘기들도 보면은 아마도 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각한 충격으로 오지는 않도록 좀 약간 연착륙을 시키려는 의도들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뭐 중국의 뭐 최근에 뭐 헝다나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최근 한 15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 경색이 올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쉽게 넘길 수 있느냐라는 거를 많이들 학습을 했고 한국도 분명히 거기서 배운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PF 대출은 분명히 이제 이미 성장을 먼저 끌어당겼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분명히 작용은 할 텐데 예. 그게 없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요.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심각한 충격이 와서 증시를 쭉 빼는 형태가 될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직접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이슈로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번 달로 좀 좁혀볼까요? 이번 달에 어떤 이슈 봐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 산업계 이벤트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8일부터 시작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9일부터 시작되는 CES. 중요하죠. 공교롭게 제가 이제 탑3라고 꼽았던 업종들이 다 여기 이 두 개의 그러네요. 이벤트랑 관련이 되는 것들이어서 예. 이게 얼마나 그쪽 분야들에서 혁신이 나와주는지, 숫자가 맞습니다.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대만의 총통선거가 또 진행이 됩니다. 대만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라이징 더 그 친미 성향 후보가 약간은 앞서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1월 25일 날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1월 31일 날 FOMC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올해 첫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죠. 알겠습니다. 1월에도 정말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전략과 코스피 밴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연간 코스피 밴드는 2,3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시기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조정 양상이 나오는 시기가 연초 중에 있으면 한 1분기 정도 중에 있으면은 그때를 좀 투자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업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분야거든요. 한 2조가 채 안 되던 작년 순이익에 비해서 올해 반도체 이익은 한 30조 넘어갈 거로 추산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좀 주요 성장 분야들 쪽으로 좀 압축한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새해 탑3 업종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바이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